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한 주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오후 1시 35분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 차트 분석할 때 참고하는 차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내내 중간중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해요. 이제 일단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는 항상 이더리움 차트랑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정도 참고를 하면 좋고, 나스닥은 그렇게 참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자체의 파동이 나스닥의 사이클보다 4배 정도 주기성을 빠르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의 웨이브가 조금 더 빠르고 노이즈가 많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좀 고점과 저점을 표기를 해놨어요. 과연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얼마나 많은 차이성을 갖고 있을까? 이거는 지금 로그 차트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 형태와 지금 비트코인의 형태가 같다라고 보여지시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차트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형태가 너무나도 다르게 생겼어요. 다만 이 모든 시장의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악재가 터지고 환경적인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10년 주기성을 갖고 있는데 그 주기성에 맞는 큰 조정들은 어차피 비슷한 시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패턴들은 그렇게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지 않다. 적어도 우리가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있어서는 말이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나, 사실 이거는 나스닥 차트를 보지 않아도 뭐 동일하죠. 장기 추세를 보는 건. 그렇긴 하나 선물 트레이딩은 우리는 정말로 미분법적인 단기 5분봉을 보면서 타점을 잡고 추세를 예측을 하고 단타를 치는 매매이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랑 크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FOMC나 어떠한 매크로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순간적인 트리거에 의한 스퀴징 무빙 같은 거는 잘 터지긴 해요. 근데 이게 나스닥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스닥도 어차피 동시에 스퀴징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단지 그 정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스닥 차트는 뭔가 선물 트레이딩을 하고 타점을 잡는데 참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같나요? 차트 모양이 제가 볼 땐 너무나도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를 같다라고 보면은 세상에 같은 차트가 너무 많아져요. 정말로. 그러면 그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다 비슷하다라고 할 거냐? 단지 우리는 사이클적인 트리거에 의한 뭔가 고점과 저점의 시기가 비슷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양과 이 파동의 진폭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동일할지라도 이 파동의 진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 차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단 18년도 12월에 비트코인이 처음에 저점이 나왔고 12월 12일이라 해놨는데 제가 대충 적은 거거든요. 정확히 날짜 맞춰봐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슷한 시기도 있고 아닌 시기도 있습니다. 일단 18년도 12월이 저점이었던 건 동일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월 2일까지 2월까지 2년 동안 계속 상승 랠리만 보여줬어요. 딱히 큰 되돌림이 없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월이 어떻게 됐죠? 18년도에서부터 20년도 2월까지 네, 차트가 전혀 다르죠. 상승을 해줬긴 하나 큰 조정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이 당시에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년도 3월이 코로나 빔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증시가 박살이 났었고 3월부터 계속 우상향을 했던 건 마찬가지였죠. 비트코인도 역시나 20년도부터 계속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21년도 4월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2월까지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22년도 12월과 4월은 너무나도 다른 날짜입니다. 조정을 줬다가 한번 큰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11월 12일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큰 조정들이 비트코인에 있었다. 이게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22년도 10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 우상향 중이죠. 비트코인도 뭐 비슷해요. 22년도 11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요정도 비슷한 시기가 있을지언정 분명히 차트의 생김새와 모양은 다르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그 차트를 이거 선형으로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모양이 아니죠, 여러분들. 19년, 18년도부터 이렇게 생긴 차트랑 지금 비트코인도 한번 선형으로 볼까요? 18년도부터 이렇게 생긴 차트랑 전혀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곧 뭔가 증시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트리거에 의한 영향을 받을지언정, 사이클적인 주기는 맞을지언정, 차트 자체는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스닥을 무시를 할 수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경제 사이클이 다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거슬러 올라가는 차트는 90% 정도는 동일시 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을 보고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건 아니죠.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스닥에 대한 견해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을 넣어놨네. 네,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때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에 속해 있는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도 이더리움 차트는 항상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처음에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해주세요.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하고, 가령 비트코인을 지금 분석을 했죠. 여기가 나온다면 엔딩 다이아고날로 나올 것 같고,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파동에 대한, 이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이 다소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쵸? 좀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과거 차트에 대한 예시는 조금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과거 차트는 제가 22평 가지고만 해도, 그러니까 과거 차트 보고 해체 하는 게 진짜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냐면, 22평 하나 틀어놓고 제가 22평 가지고만 매매해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뻥카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는 걸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펄스 하나가 마무리가 되고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왔고 볼륨이 터졌기 때문에 다이아고날의 마무리 점으로 보고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여기를 타겟팅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승 파동과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어느 정도 1대1 익스텐션 레인지를 맞춰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는 충분히 선익비적으로 쇼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시간 봉 다이버전스도 끼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파동간 마무리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쇼트라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하나의 N파동이 완성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정을 먹기 위해서, 짧은 조정을 먹기 위해서 이제 숏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큰 조정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더리움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해봐야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D파동이 하나가 남아있죠. D파동이. 물론 AB, C일 수도 있긴 해. 그렇긴 하나, 이 D파동이 살아있다면 하나, 둘, 셋, 넷에 5개를 쏴줘야 돼요. 왜 이렇게 5개를 쏴줘야 되냐라고 보냐면, 이더리움 또한 여기에 대한 N파동을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나 지금 이더리움이 2820 레인지를 돌파를 못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비트코인 시장에서 더블탑의 개념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결국 여기를 뚫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여기서 진입한 숏 물량에 대한 스탑헌팅을 내기 위함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D파동이 하나가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갱신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의 N파동을 좀 완성을 시켜야 깔끔하게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인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정이 깊지 않고 마지막 D파동에 대한 오파를 슈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비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비트도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겠다. 비트도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먼트가 남아있는 자리구나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대한 카운팅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하고 뒷파동에 지금 좀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고 하나의 불규칙 조정을 주고 지금 새로운 임펄스를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서든 계속 열어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느낌으로 짧게 조정 주고 또 올라가는 이런 웨지형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엠파동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확실하게 많이 빠질 자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그 근거는 이더리움이 결국엔 여기를 넘겨줘야 예쁘게 파동 하나가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더를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야, 여기서 이더가 쇼트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의미한 볼륨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박스 수렴 구간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하나의 ABC를 완성을 시키고 여기서 A, B, C, D, E에 조금 큰 수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유의미한 볼륨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유의미한 볼륨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추세의 진행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각수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큰 플랫 형태를 그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각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야 되죠.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죠? 이 길이에 대한 78.61, 그러니까 786 되돌림을 초과하지 않는 게 예쁜 수렴의 형태다. 보통 61.8%에서 78.6% 사이에서 무빙을 보여주는 게 삼각 수렴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경우에는 이거는 수렴보다는 그냥 하나의 큰 N파동으로 결국에는 이 고점을 넘겨주겠구나 라고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또한 추가적인 슈팅을 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해도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나오긴 했어요. 나온다 해도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이 파동에 대한 마무리를 보고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38이나 236 구간에서 빠르게 한번 반익반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 모먼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더리움 차트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더가 아직 고점 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만 고점 갱신을 하고 이더는 고점 갱신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주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더리움 여유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상승 한 방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고점 갱신 한다면 그때 비트 가격 맞춰서 비트 다이버전스가 뜬다면 그때 동시에 숏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신뢰도 높은 숏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는 항상 봐야 돼요. 반면에 나스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스닥 보고 분석 못해요. 단기는 그래요. 단기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비트랑 나스닥 같이 틀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랑 이더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테더 도미넌스는 당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죠? 이 크립토 마켓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파이가 지금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트 가격이 올라가나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나요? 아니죠. 그때그때 달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 맞다. 그렇긴 하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도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갈 수가 있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알트코인에서 돈이 빠질 때예요. 여러분들 사토시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토시 차트가 뭐냐면 뭐 XRP BTC라고 뭐 BT 이런 차트가 있죠. 이게 결국엔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보통 비트코인을 처분을 할 때 여러분들 절대로 비트코인만 매도를 하지 않아요. XRP 같은 종목들을 산 다음에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메이저 알트코인이고 뭔가 시총이 상당히 무거운 그런 것들을 산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산 다음에 XRP를 또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렇게 현금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그때 리플 4,750원까지 갈 때 제가 4,700원에서 매도를 했어요.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치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정말 크게 받고 있었는데 리플 혼자 독주를 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도 알트에서 자금이 빠진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절대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크립토 시장의 자금이 유치가 되는 거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나 비례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테더 도미넌스는 뭘까요,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립토 시장에서 USDT는 현금이죠. 현금에 대한 파이가 올라간다라는 건 크립토를 매도를 하고 USDT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 크립토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USDT 도미넌스는 토탈 마켓 기준으로는 비례할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령 지금 보시면은 테더 도미넌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지금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컨펌이 나면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그러면 시장에 대한 USDT 도미넌스에 대한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BT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크립토 시장의 가격은 내려가게끔 셋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다만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보시면 테더 도미넌스의 추세는 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컨펌이 안 나고 뚫어버리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방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비트 또한 여기에 대한 상승분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테더 도미넌스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왜 안 보냐면 결국엔 비트코인 차트랑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이제 세 번째 정도, 첫 번째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미넌스를 한번 참고한다.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1번이 움직이게 되면은 2, 3번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트렌드 라인 이탈이 나왔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게 하방 가속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4시간봉 상단을 먹고 아마 이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를 주고 이거를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겠죠. 근데 뚫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는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고 비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도미넌스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봤고요. 차트 분석할 때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을 남기기 전에 비트 차트도 한번 볼게요. 반등이 제법 잘 나온다, 그죠?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해주고 내리겠다라는 건가? 제가 일단 여러분들 재진입하시면 안 돼요 라고 남겨드리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69,510에 로스컷을 걸어 두시고요. 여기다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고 로스컷이 터지면 지금 사실 69,800 레인지까지는 유의미한 저항대긴 하거든요. 여기서 어차피 슈팅을 해서 뚫을 거면 바로 뚫을 거고 여기서 바로 막히면 바로 윗골이 달 거예요. 윗골이 달면서 아마 제가 볼 때 시간봉 하락 다이버스가 같이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걸리고 순발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숏을 타셔도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 하시면은 그냥 관망하세요. 굳이 잡을 필요까지는 없는 자리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반등이 제법 나오네요.
또 이렇게 조정을 주고. 네, 우선 오늘 간략하게 교육 마치도록 하고, 아마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다 이번 주 교육은 좀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쉽게 말해서, 골든 크로스가 뭔지는 아실 거고, 뭐, 데드 크로스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데드 크로스가 뭔지는 아실 건데, 여러분들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주가는 내려가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니까 다음 교육 때 이평에 대한 교육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L파는 계속 Q&A 하시면서 저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쉐어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볼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벼운 교육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